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성입니다. 오늘이 5월 11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지수가 폭락하고 말았죠. 어제 기분 좋게 신고가를 갱신한 지 다 하루 만에 자, 이런 사태를 이제 맞이했다는 건데, 자, 이 점 상당히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허탈하죠. 또 뭔가 특히 이 삼성전자 등 지가청의 최상위 종목군 위주로 전체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뭔가 될 것 같을 때 악재가 튀어나오는 등 박자가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사실은 현재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크게 빠질 만한 새롭고 무서운 그런 악재가 돌출된 것은 아니죠.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조기 금리 인상이 부담된다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티그룹이 어떤 특정 업체, 상당히 유명한 업체들입니다. 대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했다는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의견 제시는 충분히 있는 너무나 흔해 빠진 그런 정도의 악재거든요. 자,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 거의 모든 기술주들이 동반 폭락을 했다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침체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어떤 구조적이고 또 넘지 못할 그런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심리 측면에서 또 심리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변성이 크죠. 그런 것에 기인한 단기적인 악재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 부담이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을 맞이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죠. 일단 특히 기술주가 왜 그렇게 금리 인상에 민감한지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과거에는 또 어땠는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양적 완화가 있었죠.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풀렸고 2015년도 12월부터 출구 전략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또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또 어떤지 그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현재 상황에 맞는 마땅한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종목으로 따진다면 어떤 종목인지 자, 그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조건 금융지주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정을 해드린 금융지주 회사는 바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자, 이 종목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비중을 좀 늘려서 우리 주 종목으로 삼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의 주요 종목인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의 대다수를 빼고 우리 금융주주로 다 바꾸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럴 종목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우리 금융주주를 주요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의 전략 조정이 좀 필요해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으로 이 종목을 제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오늘도 자,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을 했다는 건데 나스닥이 유독 많이 빠졌죠. 다우지수는 0.1% 정도 장중 내내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간신히 약세로 밀리는 그런 정도로 마감됐을 뿐 전반적으로 나스닥만 유독 많이 빠졌다는 건데 무려 2.5%나 하락을 했고 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66%나 대폭락을 했어요. 자, 이 바람에 오늘 뭐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가 무려 5.4%나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 삼성전자 낙폭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4%로 하면 결코 작지가 않죠. 이 점과 관련돼서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 위에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4월까지는
현재 지난 약 2년간의 주가 차트 모습은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달라졌죠. 최근 들어서 나스닥 지수와 특히 반도체 지수의 차트가 조정을 좀 받는 그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고점 대비 조정폭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봤을 때 그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 현재 매가 높으면 고리 깊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그 바람에 나스닥 지수 낙폭보다 조금 더 커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만 유달리 더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이슈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그룹입니다. 알파벳이나 바로 구글이죠.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건데 이거는 충분히 그 어떠한 업체도 다 해당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레포트였습니다. 거기에 미국 증시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변 경기 상황이 너무 좋다는 뜻도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역설적이죠.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바람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플레 부담이 가중되고 그런 정도라고 했을 때는 뭐 연준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계속 깔려 있다는 것이죠. 딱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우리한테는 반가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8.15 특사에 사면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 사면론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는 건데요. 그 전에 청와대 쪽에서는 그 사면은 아직 고려할 때가 아니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가 어제 문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있었죠. 이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상황이다 하는 점을 감안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면하게 되면 두 가지 큰 과제를 결정하게 되겠죠. 한 가지는 미국의 초대규모 투자. 아마도 미국에 투자할 때는 최소한 10조 원 넘게 오스틴 공장 증설 및 신규 라인 증설 등을 결정할 소지가 좀 높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조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 초대형 M&A를 추진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 공표된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되면 그 수순이 당초 얘기됐던 3년이 아닌 1년 내로 단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삼성전자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진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수 대상으로 물망에 올라오는 업체들이 있죠. 세계 최대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 2위가 인피니언이죠. NXP나 인피니언 둘 중에 하나가 현재 물색되고 있다.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는 것. 만약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또 한 번 현재 즉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을 봐야 된다는 건데, 수급 이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1.6020%로 다시 1.6%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올라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2.3 베이스 포인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2.3 베이스 포인트. 그리고 DXY는 90.20 장중에 보니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별로 안 올랐습니다. DXY 달러 가치죠. 다만 원달러 환율은 1119원 60전으로 전일 대비 5원 80전 정도 올랐어요. 요거는 조금 부담되는 정도의 상승폭.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약
약간 오늘 증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건데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써야 될 정도로 반응을 했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주변 증시를 보면 자, 지금 니케이 지수가 3%나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144포인트. 근데 이거 장중 내내 이 정도 수준에서 묶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움직임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제한된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 증시 내 어떤 파생 상품과 관련된 변수가 현재 낙폭을 좀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뭐 외국인과 기관이 초대규모로 순매도했어요. 합계해서 약 3조 5천억 정도를 매도했고 그 물량은 모두 개인이 받아줬다는 건데요. 자, 이 점과 관련돼서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상에 우하단의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의 일봉 모습을 보면 화살표를 제가 그어놓은 데가 있는데요. 지난번까지 여덟 번째, 오늘까지 아홉 번째입니다. 2조 원 넘게 외국인 및 기관 및 개인들이 매매 공방을 한 그 날입니다. 오늘까지 아홉 번째라는 것이죠. 2조 원 넘게, 오늘은 3조 5천. 사실 이 정도 규모는 현재 여태까지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아주 큰 규모. 최대 규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사벽 정도로 해서 그렇게 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사실상은 지수가 좀 왜곡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해소됐다, 시장 정상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시장 정상화가 되게 되면 파생 상품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베이시스가 다시 마이너스 0.9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베이시스는 왜곡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용인됐지만 지금 마이너스 9라는 얘기는 0.9라는 얘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하루짜리 뭐 약세든 이틀짜리 약세든 조금 더 긴 약세든 간에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좀 불리한 상황이다 하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과 좀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0.9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부담되는 단기 현재 약세 신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같은 경우 1조 1,500억, 1조 1,600억 정도. 사실 이것도 사상 최대 규모까지는 아닙니다. 잠깐 일봉 차트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잠깐 보시면 오늘 장대 음봉이 떨어진 것 왼쪽 하단의 그래프 막대 그래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이거보다 훨씬 긴 그런 현재 장대 막대 그래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상황을 어떤 특별히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 이 바람에 시장이 정상화됐으니 모든 것이 그 전처럼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 바람에 초대 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한다면 사실상 실질적인 약세 국면을 현재 신호하는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악재, 장기적인 악재는 전혀 아니다 하는 거죠. 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추가적으로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질 소지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종합지수 뭐 3,100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각오할 수도 있다. 각오해야 된다 하는 정도. 그런 정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은 원래 주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가 유난히
금리와 관련돼서 민감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죠. 미국의 다우지수 전통 산업은 끄덕이었고요. 우리 증시를 보더라도 오늘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현대제철, 뭐 포스코, 또 심지어는 최근에 급등을 했던 HMM, 그리고 우리 종목인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현재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런 것도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죠. 전통 산업에 있는 이른바 굴뚝주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기술주들이 유독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어,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많다 보니까 자산 가치도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차입 경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고, 또 차입 규모가 클 때에는 디폴트 리스크, 즉 현재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리스크가 확대된다 하는 것 때문에 민감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멀티플, 적정 PER 있죠. 적용해 줄 수 있는 적정한 PER이 있습니다. 보통 성장주들은 30배 이상을 이제 보고, 전통 기술주들은 뭐 10배 내지 20배 정도를 보는 게 일반적인 적정 PER 수준인데요.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PER은 약간 좀 어렵긴 하겠지만 금리의 역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금리가 3%, 즉 0.03이라고 한다면 적정 PER은 0.03에 역수니까 33배가 나오고, 금리가 만약에 0.02라고 한다면 적정 PER은 50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 배수가 낮아지게 되겠죠. 0.21대 50이라고 한다면 0.02일 때 0.03으로 올라갔을 때는 33배가 되고, 0.05로 올라갔을 때는 20배가 되고 하는 식으로 현재 멀티플이 하향되는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대부분 PER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적정 멀티플이 다운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된다는 것도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저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현재 중간고용으로 자금이 다시 흡수된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 유동성이 조금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파워가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 역유동성 장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우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기존 기술주들이 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바람에 지금쯤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지금 현재 조기 금리 인상 기타 등등의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시티그룹의 그런 현재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그것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 기술주들이 금리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 그 절대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출구 전략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데요. 이왕이면 차트를 2015년도 당시 상황과 비교를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나스닥 주봉 차트인데요. 2015년 그때부터 출구 전략, 즉 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유동성 환경에서 탈출한다는 개념, 빠져나온다는 개념으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자, 5년간의 초저금리 양적 완화 상태에서 졸업을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 당시에 연준 의장이 현 미 재무부 장관인 제니 옐런이었었고요.
그 당시 2015년 7월달, 2015년 당시 7월달입니다. 7월달, 7월달 이 무렵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5년 12월 달부터 2015년 12월 달부터 첫 금리를 한 이후에 2017년 중반까지 5번에 걸쳐서 현재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내지 많게는 한 3번 정도 상당히 완만하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서서히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또 금리 인상만 한 것뿐만은 아니고 매월 850억 불씩 양적 완화. 그 당시엔 주로 국채를 매수를 MBS도 일부 매수했군요.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축소하면서 2015년도 중반에 완전 중단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 겹치면서 2015년도 중반에 2015년도 당시 2015년도 약간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자막을 치울게요.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5년도 12월 달인데요. 2015년 12월 달 그 당시 금리가 첫 인상된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 조정받은 폭이 약 16.7%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한 5년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그 당시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적 완화 및 초저금리라고 하는 초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만 그 출구 전략 초창기의 그 충격은 대단히 클 것이다라고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물론 충격이 있긴 있었지만 그 조정 기간은 3개월 정도였었고 그리고 조정폭은 16.7% 정도로서 어, 통상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 조정받는 정도 수준 이상으로 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은 부담은 부담이 되지만 실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3개월 후에 바로 상승 추세로 복귀를 했죠.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는 그 전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5개월이 더 필요했지만 그 이후에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분명 부담은 부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가 그르쳐질 정도로까지 그 위중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러한 위중한 짓을 정책 당국에서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부담은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투자 전략 전체를 바꿀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 하는 정도, 약간 그것을 우리가 각오한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그런 정도의 부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금리 결정 주체는 연준입니다. 그리고 그 연준은 현재 연준은 각 위원들 중에 에스더 조지하고 또 로버트 케플란이라고 하는 강성 매파 성향의 위원을 빼고서는 나머지 17, 15명은 비둘기파이며 그중에 가장 강한 비둘기파인 제런 파월의 의장입니다. 해서 2022년까지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뭐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물가는 무시하겠다 분명히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 그리고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기술주의 펀더멘탈이 훼손된다는 것도 불분명합니다. 지금 기술주들도 엄청 잘 나가죠. 굳이 뭐 현재 그 차익을 많이 일으켜서 어, 그 부채가 많다든가 하는 것은 일부 스타트업 신생 기업들한테 그게 해당될지라도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이나 무슨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런 리가 전혀 없죠. 이미 상당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일정 자금 이동이나 또는 현재 자금의 재분배에 어떤 단초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연준 내지 정부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파토가 날 정도로까지 좌시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일부러 유도하지도 않죠.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시장을 보면 금융시장 전체를 보면 유동성이 좀 많이 공급이 돼 있죠. 그리고 그 기간도 상당히 짧은데 많은 현재 그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2년 정도 사이에 기존 5조 3천억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풀려서 10조 정도, 10조 달러 정도 풀린다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다가 그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부작용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상품들에 대한 투기적 시세,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이죠. 또 공매도를 막겠다 해서 뭐 게임스탑 같은 종목들 주가가 또 하염없이 올라가고요. 미국의 일각에서는 또 이상한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ETF 같은 것들이 또 주가가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투기 시세가 형성되는 것은 부작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통제 내지 단속돼야 된다는 건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시장 자율적으로 시장 자정 기능이라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의 사전 어떤 경고 내지 긴장 같은 그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미 정부 특히 미 연준에서 시장 달래기를 한다는 것에서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하죠. 대안. 이런 시장에서의 전략이 뭐냐 하는 건데 기본적인 전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삼성전자,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여기에 주력에다가 우리 금융주식 한 종목만 더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 종목은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지금은. 자, 어쨌든 이런 종목 그리고 우리 금융투자는 조금 길게 장기 투자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본 종목에 포함시켜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실적, 장기, 성장 우량주의 장기 투자, 정석 투자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는 겁니다. 뚝심 잃지 말고 길어봐야 이 조정은 뭐 1개월, 2개월 아주 길어봐야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라고 하는 배짱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소극적 대응 부분적으로 대응한다면 소극적 대응이죠. 이렇게 할 수 있죠. 보유 종목을 축소하고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축소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실 분만 하십시오. 하실 분만. 여건상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럴 만한 어떤 경향, 성향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종목인데 그 종목이 너무 지나치게 한 종목에 몰빵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약간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 물량만큼은 약간 빼주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적극 대응.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 부합되는 종목이면서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며 어느 정도 성장 가도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현재 충분히 현재 상황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합 종목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지주라고 하는 건데 그냥 금융지주의 대안 배경 그거예요. 일단 이 4대 금융지주가 있죠. 지금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또 뭐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 다 공히 적용되는 그런 현상인데 자 그동안에 혹독한 실형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이 잘 돼 어느새 말이죠.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 전에 단순히 뭡니까 예금과 대출의 그 마진 차익, 예대금리라고 하죠. 예대금리 차익 그런 것에 의존했던 구도에서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기준회사 체제가 되면서 비은행권의 수익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증권, 보험, 기타 등등 대체 투자 등 현재 상당히 다양한 채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채널을 현재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경기 회복이 상당히 가파르고 폭넓게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 대선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인건비 부담도 많이 낮아진 터에 그리고 가장 큰 비용 부담이라 할 수 있는 대선 충당금, 대선 충당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이런 측면. 그래도 상당히 구조적입니다.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이자 마진이라고 했죠. 순이자 마진, 네트 인컴 마진이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우량한 뭐 신한지주나 또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1.1 내지 1.2 정도를 본 게 한 2, 3년 전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1.35. 가장 나쁜 데가 1.35인데 그게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1.35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건데 신한지주나 또는 KB금융지주 같은 데는 1.7이 넘어갑니다. 상당히 현재 선진국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에 둔할 정도로까지 그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또 구조적인 변화와 관련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거죠. PBR.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치주로 포트폴리오가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랬을 때 현재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이 낮은 쪽으로 할당된다. 비중이 늘어난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4대 금융지주의 평균 PBR 분포가 0.3에서 0.6배 정도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간 주가 대비로도 0.3 내지 0.6배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고 여전히 PER이 10배 이하입니다. 이중 PBR이 가장 중요한데 PBR이 0.3배가 바로 우리 금융지주예요. 가장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고요. 그리고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연말 이전에 한국은행에서 아마도 미국과는 독자적으로 미국과 관계없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소지가 상당히 높고 해서 미국 금리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증시, 우리 금융시장 자체적인 이런 재료나 환경으로서 이 테마가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예대 마진이 증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순이자 마진이 증가된다,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금의 이동, 즉 기술주, 이 기술주에서 성장주에서 가치주 내지 실적주 내지 현재 자산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 또는 배분되는 그런 경향이 특히 국내 기관에서 상당히 농후하게 발생될 소지가 높고 궁극적으로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일반 개인들이 초점 맞추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융주에 눈독을 들이면서 그쪽으로 몰려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급등을 하죠. 금융주들은 몇 개 종목이 되지도 않고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아니니까 몰리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그랬을 때는 저가 은행주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저가 금융지주가 우리 금융이 제일 만만하죠. 이제 뭐 11,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금융지주 추천 매수, 우리 금융지주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우리 금융지주가 오늘 11,300원인데요. 차트상 일견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현재 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재상장된 이후 16,000에서 시작했다가 조정받고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11,000 얼마입니까? 300원인데 자산 가치 대비로 봤을 때 PBR이 0.3배니까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단기로 봤을 때도 아주 크게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뭐 포스코나 포스코 잠깐 보세요. 포스코에 비해서도 양반이죠. 포스코는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또 뭡니까? HM은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고 말이죠. 그리고 조선주나 이런 것에 비해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제조업은 아니지만 하지만 전통 산업의 한 줄기입니다. 따라서 전통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금융주로서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현재 금리 인상과 관련된 호재가 붙지 않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실적 좋으면 우량주이고 저평가 종목이라
한 측면에서 시장에서 처지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바람이 불면 그런 환경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 매수 추천 가격은 원래는 11,000원 이하에서 잡자 했던 건데 조금 올라왔으니까 지금 11,000원 이하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깐 그런 기회가 비슷하게 주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기회가 일단 11,500원 이하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십시오. 정 부담이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단계별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인데 어디까지는 15,000원이고요. 2차 목표 가격은 그 이상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넉넉하게 본다 라고 했을 때에는 2만 원 정도, 궁극적인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정도 가면 그때 가서는 팔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일단 15,000원 이렇게 2만 원 이런 단계식으로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가 사실은 뭐 굳이 안 필요한 종목인데 약간 단기적인 접근도 필요한, 또 우리 기존 삼성전자 등의 장기 정석 종목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 종목 국한에서는 손절가를 정해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9,000원인데 너무 낮아요. 그래서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그 손절 기준가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00원입니다. 1,300원, 오늘보다 한 만원, 1,000원 정도 빠진 1,300원 정도를 단기 손절 기준가를 정해놓고 이 종목을 일정 부분 또는 자기 성향에 따라 입장에 따라 상당 비중을 두고 배팅이 아닙니다. 이 종목 투자 개념입니다. 매매하지 마십시오. 이건 투자 개념으로 아주 적절한 현재 상황에 부합되는 그런 종목이다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